균아, 안녕, 균쌤이야. 오늘은 너가 영어 단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되는 이유,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분명히 내가 다 아는 단어들로만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말이 안 되거나 어떻게 꾸역꾸역 직역은 했는데 도대체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야. 특히 어려운 난이도의 고3, 수능, 모의고사 지문으로 갈수록 그런 현상이 사실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뭐냐면 너가 단어를 몰라서야. 응? 뭔 소리냐고? 분명히 단어를 아는데 왜 해석이 안 되냐고 했는데 왜 선생님은 몰라서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대답은 정말 간단해. 왜냐? 너가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 자, 솔직해지자. 쌤 말이 맞는지 들어봐. 단어장으로 영어 단어 공부를 할 때 분명히 내 눈에 잘 들어오는 뜻, 내가 외우기에 쉬운 뜻을 먼저 외울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면 다른 뜻은 눈에 보통 안 들어오게 돼 있어. 그치? 왜냐면 단어를 좀 많이 외워야 된다, 막 시간 없다, 이런 뭐 심리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써 있는 여러 가지 뜻을 다 외울 어떤 그 마음의 여유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내지 두 개 뜻만 딱 외우고 넘어가 버려. 그러고는 다음에 그 단어를 내가 마주하더라도 그 추가적인 뜻을 외우지 않고 내가 아는 뜻을 그것만 활용을 해서 해석을 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더 다양한 의미로 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야. 내가 아는 뜻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상황에 맞지 않는 해석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인정해, 안 해? 분명히 인정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믿어. 아닌 친구들이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고, 사실 우리 말만 해도 한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눈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눈. 딱 듣는 순간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 어떤 친구는 여기 사람의 눈이 떠오르기도 할 거고, 어떤 친구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떠오르기도 할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그냥 단순히 눈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는 이게 사람 눈을 가리키는 건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가리키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당연한 거야. 그치? 근데 자, 들어봐. 세 개의 문장을 얘기해 줄게. 첫 번째, 눈이 내리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야. 눈이 내리네. 자, 두 번째 문장. 야, 눈 좀 떠봐. 야, 눈 좀 떠봐. 이게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은 야, 그래도 너가 좀 보는 눈은 있구나. 너가 보는 눈은 있구나. 이게 세 번째 문장이야. 자, 똑같은 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세 개의 문장을 작성을 해봤는데 어때? 세 개의 문장에서 전부 다 쓰이는 의미가 다르지. 그치? 근데 이 세 개의 의미를 우리는 문장을 듣자마자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문장 속에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야. 즉, 문맥, 상황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이 단어의 어떤 의미를 나타내주는 그런 상황, 문맥이 이 문장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단어를 특정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꼭 이게 한국어기 때문에 되고 영어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측면이 아니라 애초에 단어를 학습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는 맥락,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미를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영어 단어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present, present 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딱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뜻이 뭐야?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도 선물이라는 뜻을 가장 먼저 떠올릴 거야. 잘못된 게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present라는 단어를 가장 처음 배울 때 선물이라는 뜻으로 배웠거든. 유치원 때 혹은 초등학생 때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중학생 때,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더 이제 추가적인 다양한 의미를 배우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잘 하지 않아. 알고 있는 그 뜻으로 그냥 다 끼워 맞춰서 어떻게든 해석을 하려고 하지. 근데 그게 고1, 2, 3 난이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더 다양한 의미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도 쌤이 마찬가지로 present라는 단어가 쓰인 4개의 문장을 한번 얘기를 해줄 테니까 각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 문장. She gave me a present. She gave me a present. 이게 첫 번째 문장이야. 자, 두 번째 문장. So many people were present at the meeting. So many people were present at the meeting. 이게 두 번째 문장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다. The present situation needs to be changed. The present situation needs to be changed.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장. The speaker presented the data to the audience. The speaker presented the data to the audience. 자,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문장 한번 확인해 봤어. 그러면 이때 present 분명히 선물이라는 뜻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텐데 이 4개의 문장에서 각각 어떤 의미로 활용되었는지 해석이 되니? 분명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가장 대표적인 다이어를 하나 가져온 거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씩 볼까? 첫 번째 문장. She gave me a present 라는 문장에서 이 present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선물, 그렇지, 선물이라는 의미로 활용이 됐어. 그치?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이때 present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일단 딱 봐도 선물은 아니야. 말이 이상해져 버려. 그치? 그럼 이때 present는 어떤 의미냐면 참석한, 출석한, 뭐 존재하는, 있는 이런 의미로 쓰여.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있었다, 회의에 존재했다, 회의에 참석했다, 뭐 이런 의미로 활용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이때는 present situation, 현재의 라는 의미로 쓰였어.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변화되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활용이 됐고, 마지막 문장에서 이때는 발음도 사실 present로 바뀌어. 앞에 선물, 출석한, 현재의 이럴 때는 present. 여기서 동사로 present라는 이런 발음과 억양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 그럼 이때는 방금 얘기해 줬는데 보여주다, 제시하다, 뭔가를 이렇게 앞에 내놓는 거, 보여주는 거, 이런 의미로 쓰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resentation이라는 단어 있잖아. 우리가 한국말로도 많이 외래어처럼 쓰는 presentation이라는 것도 나의 생각이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보여주고 제시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presentation이고 그거의 동사 원형이 바로 이 present라는 동사야. 그래서 보여주다, 제시하다라는 뜻이 있겠지.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연사가 발표하는 사람이 청중들에게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제시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4개의 문장을 살펴봤는데 보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뜻은 선물이라는 명사이지만 4개의 문장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그리고 또 다른 품사로 활용이 됐어. 첫 번째 문장에서는 명사,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에서는 형용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장에서는 동사로 활용이 됐지. 우리말과는 다르게 영어는 이 단어의 품사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우리말은 보통 뒤에 어떤 조사나 형태들이 이 단어가 뭐 동사인지, 뭐 주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인지 이런 것들을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생겼어. 근데 반대로 영어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참 많아. 그러니까 명사로 알고 있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단어장을 보고 막 이렇게 백날 외울 수가 없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래서 쌤이 강조하는 공부법, 반드시 단어 공부는 예문과 함께 해야 된다. 예문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 했어? 문맥과 맥락과 상황이 있다는 거야. 이 단어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그치? 그래서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장 전체의 의미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만 실전에서 문장을 마주했을 때도, 그치? 모의고사나 수능 볼 때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 점 반드시 명심을 해서 단어 학습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한다. 단어장으로 단어를 공부를 할 때도 단어만 그냥 단독으로 한다는 느낌은 절대 안 좋아.
반드시 예문과 함께 예문을 통해서 이 단어에 어떤 품사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그런 단어의 느낌을 전반적으로 잡아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외웠던 단어를 후에 이제 독해 지문을 공부를 할 때, 독해 공부를 할 때 지문에서 딱 마주쳤어. 그럼 문장 속에 있을 거 아니야. 단어만 띡 주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맞추세요.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야. 모의고사 수능에. 그러니까 결국에도 우리는 문장 속에서 이 단어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딱 마주쳤을 때 이 단어가 이 문장 안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내가 딱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러면 사실 그 단어에 대한 암기가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몇 번 반복 노출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거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한 암기 상태, 뭐 체화 상태 이런 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쌤이 오늘 강조했던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예문 없이 그냥 막 품사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단순히 잘 외워지는 의미만 외우기 때문에 실전에서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문을 통해서 이 단어가 쓰이는 자리,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면서 익숙해져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쌤이 오늘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쌤이 앞으로 좋은 내용 많이 업로드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고 쌤이 업로드 할 때마다 와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고 열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안녕.